工人之无太言，要思其看守。 공인지악, 무태엄, 유사기 감수의 뜻은 남을 꾸중하고 가르칠 때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公人之无太言，要思其看守는 책은담의 핵심적인 인간관계 지혜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부부간에도 매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교육 심리 고전의 융합에 흥미가 있는 분은 꼭 채널 등록해 다음번에 전달도 놓치지 마세요.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칠 때 아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책은담의 공인지악, 무태엄, 유사기감 수공련쯔어, 우타이안, 야오스치 간쇼는 고전이지만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부부관계에서도 매우 유효한 조언을 줍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하자면 첫째, 방어기제의 활성화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은 비판을 받으면 자동으로 자기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즉, 누군가의 잘못을 너무 강하게 지적하면 내용이 옳듯 그르든 수용하기보다 방어하거나 반격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방식의 지적은 자기 비하 또는 자기 방어를 유발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효능감 서페피케스의 위축입니다. 꾸중이 지나치게 엄하거나 모욕적으로 다가올 경우 상대는 자기효능감이 손상되어 나는 항상 틀려, 난 쓸모없어 라는 무기력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자신을 더 닫고 거리두게 만드는 심리적 단절을 낳습니다. 셋째, 공감적 소통의 결핍. 심리치료나 부부 상담에서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는 공감 엠패트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그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이 문장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 야오스치 간쇼. 아내에게 지적할 때 고려해야 할 심리적 전략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가 아니라 서로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언어의 선택을 비난보다 나 전달버바이 메시지 사용 나는 이럴 때 속상해. 공감적 경청을 먼저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협력 요청을 위해 강요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아보자는 식의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책은담의 이 문장은 단순한 훈계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꾸짖음이 변화의 계기가 되려면 상대가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와 깊이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원리.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지혜입니다. 저도요. 가끔 아내가 정말 크게 한 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속에서 이건 말해야 해 하는 정의감이 솟구치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야단을 치면 그 순간까진 분명히 내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거나 조용해지거나 밥숟갈을 내려놓는 그 찰나 분위기가 왜 이래? 그리고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입에서는 미안해 라는 말이 새어나옵니다. 내가 왜 미안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튼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결국 사과는 내가 합니다. 늘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단순한 사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가정의 평화 유지군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부부 사이의 감정 조율사, 사랑의 조정관, 혹은 가정 내 자발적 죄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거죠. 왜냐고요? 싸움은 싫고 눈물엔 약하고 침묵은 더 무섭고 결국 내가 져야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결혼은 때론 감정의 협상 게임이고 사과는 종종 이성보다 감정이 더 빠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제일 자주 누르는 사람 바로 그런 따뜻한 남편이 되세요. 왜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첫째 갈등 회피자 역할 피스메이커 워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무의식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갈등 회피형 또는 중재자 성향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싸움보다 관계 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의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사과함으로써 관계를 복구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심리적 역전 현상 emotional reversal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잘못으로 시작됐지만 대화 과정에서 상대가 눈물, 분노, 침묵 등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고 오히려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끼는 쪽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잘잘못보다 감정의 무게가 더 중요해지고 결국 미안해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셋째 가정 내 정서적 노동의 분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남편은 때로 감정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져줘야지. 화를 다스려야 가정이 유지된다. 같은 사회문화적 기대가 남편에게 내면화되면서 늘 사과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 문화적 요인을 보면은 한국적 유교 문화의 잔재로 남편이 더 어른이고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기대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애정 관계 때문에 당신이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결국 감정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역할 고정화로 반복되는 사과, 익숙한 패턴화. 사과는 내가 하는 일이라는 심리적 습관이 고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많은 남편들 또는 관계의 한 축을 책임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똑같은 감정 조정자의 역할을 하며 사과를 반복합니다. 특히 감정적 충돌에서 감정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과 전에 감정 명확화. 내가 왜 사과하려는 걸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죄책감 때문인지, 관계 회복 때문인지 구분하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공감, 요청의 말 사용. 나는 당신을 상처 주고 싶진 않지만 이 부분은 정말 섭섭했어. 이렇게 말하면 사과 없이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 기록하기. 부부간 갈등이 반복될 때 말보다는 짧은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정서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내가 사과한다는 상황은 단순히 한 사람이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책임,
관계 유지에 대한 복잡한 심리, 지제가 작동하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감정이 풍부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태도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쌓여 상처가 되지 않도록 표현, 방식과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반복적으로 잘못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감정 상하지 않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리학, 교육학, 환경 요인 중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요? 각 학문별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은 교육학적 접근 방식은 잘못된 행동에 이해하고 피드백을 하고 반복 학습을 강화해서 이건 왜 잘못된 건지 함께 생각해보고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식으로 교육적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적 접근 방식은 감정, 동기, 자존감, 방어기제 등 내면의 심리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해서 감정 상하지 않도록 공감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선택 이유도 하는 식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환경적 요인적 접근 방식은 주변 환경, 습관 형성, 생활 구조가 행동을 강화하거나 반복시키는지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을 조정해 자연스럽게 행동 변화 유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심리학과 교육학의 융합 접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 있고 공감만 하면 변화 없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지켜주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과 교육학 활용법을 해야 합니다. STP by STP 단계별로 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적 안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심리적 접근. 시작은 비난 아닌 공감으로.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 있어. 이 말은 문제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방어벽을 낮추는 열쇠입니다. 둘째, 문제 행동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교육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공동 탐색 느낌으로 이야기. 지적이 아니라 탐험이나 조사하는 태도로 접근하세요. 셋째, 작은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환경적 접근. 예를 들면 정리정돈을 잘 안 한다면 이 공간에 작은 바구니 하나 놓아볼까? 바뀌기 쉬운 환경 조건을 통해 행동 패턴을 바꾸는 장치 마련. 넷째, 강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게라도 변화가 생기면 즉시 긍정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게 달라졌네. 고마워. 피해야 할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또 그래는 반복적 비난은 심리적 저항을 강화합니다. 내가 다 고쳐줄게 자율성과 자기주도성 박탈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명령형은 수동적 저항을 유발합니다. 요약하자면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문제일수록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며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진짜 변화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적 공감, 교육학적 피드백, 환경적 구조 조정의 3박자가 조화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지적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지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심리적 부담, 관계의 불균형, 정서적 반응에 왜곡이 숨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부 관계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존감, 손상과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아내가 지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내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심리가 충돌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문제라고 하지?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괴롭다. 이럴 경우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방어 기제가 작동해 아래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을 피하거나 듣는 척하지만 내면적 거부감이 있는 회피 유형입니다. 당신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 식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반격 유형입니다. 수동적 저항과 더 이상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침묵 유형입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무력감을 표현하는 자기 비하 유형입니다. 둘째, 부부 간 소통이 단절됩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내는 점점 자기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남편은 이야기해봤자 안 통해라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이런 패턴이 생깁니다. 잘못, 지적, 방어, 갈등, 사과, 침묵, 반복, 정서적 거리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말은 있지만 대화는 없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셋째, 감정의 고립과 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아내의 입장은 나는 비난만 받고 이해받지 못해. 외로움, 억울함, 그리고 위축이 됩니다. 남편 입장은 나는 가르쳐 주려 했을 뿐인데 왜 상처받았다고 하지? 오해, 답답함, 소통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둘 사이에 정서적 고립을 만들고 점점 심리적 거리를 벌립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지적보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 너도 좀 불편했을까? 상대의 감정부터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과정 중심의 피드백, 그때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쉬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둘 다 좋을까? 10일 아닌 우리 대 우리의 시선으로, 너 대 나가 아니라 우리 문제로 인식시키는 접근 필요합니다. 심리적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적은 감정을 무너뜨리는 도끼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아내가 지적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성격 문제나 예민함이 아니라 관계 속 감정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며 훈계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입니다. 그 지적이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부부관계의 기술입니다. 教人以善无过告当启可从. 교인이 선, 무과고, 당사기가죠. 선으로 사람을 가르치되 너무 고결하거나 이상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상대가 실제로 따를 수 있도록 하라. 아내에게 선을 가르칠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면 왜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를 환경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1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첫째,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나 이상을 제시받으면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했을 때 남편이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해요라고 말하며 아내는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라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수용 거부 혹은 감정적 방어 기제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권위적 톤에 대한 심리적 반감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 좋은 걸 말해주는 거야라는 고상하고 이상적인 말도 상대에겐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즉 감정적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은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자책심 또는 반항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환경적 해석 보면은 첫째, 삶의 맥락 무시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아내는 아이 돌봄, 집안일, 감정 노동, 일상 스트레스 등 수많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선함을 말하며 그건 나한테 사치야,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둘째, 실행 가능한 구조, 미비 때문입니다. 선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 현실 속에선 공허한 말로 들릴 뿐입니다. 이에 화를 내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려라. 감정이 터질 때는 적용 불가. 결과적으로 실천은 커녕 공감도 얻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현실과 너무 다른 이상을 들으며 나는 못해라는 무력감을 유발하여 심리적 거리감이 생깁니다. 너는 선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관계의 불균형을 만들어 감정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 상황의 적용이 어려운 가르침은 설득이 아니라 소외를 불러일으켜서 현실적으로 부적합성합니다.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말하기로 나도 그랬어. 우리 같이 해보자. 공감, 기반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감정 상황이나 환경 맥락 속에서 작은 실천 중심으로 현실 기반을 제안해야 합니다. 행동 제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럴 땐 그냥 10초만 조용히 있어도 달라져 같은 행동 중심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공동 해결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기로 해서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최근담의 이 문장은 현실과 괴리된 이상은 아무 효과도 없다는 심오한 심리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지혜도, 선도, 실천 가능한 언어로 표현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과 환경을 고려한 낮은 목소리,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